자, 이번에 민사특별법 보실 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러분이 워낙 꼼꼼하게 잘 하시니까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요한 주문하고 판례 하나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법은 이어서 나머지 보도록 하고요. 자, 판례 번호 247번 판례입니다. 교재 218페이지요. 제목을 보시게 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고 있죠. 자, 관련된 조문 하나를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217페이지 앞쪽이죠. 217페이지로 오시면 10조의 4가 나오죠. 10조의 4 조문 나와 있어요. 조문 10조의 4 상임법 10조의 4 제목은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이렇게 제목을 뽑아놓고 1항에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뭐 할 때까지요? 종료시까지. 법 개정 전에는 3월이었죠. 3월인데 얼마리요? 6개월 전으로 기간을 확장했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누가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거를 뭐 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 두 줄 그어볼까요? 이를 뭐라고 그래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라고 그래요. 거기다 두 줄 그으세요. 권리금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10조 4의 1항은요. 1항 본문에는 뭐라고요? 임대인은 무슨 의무가 있다? 권리금 지급받는 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걸 뭐하면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죠? 권리금 회수 기에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무슨 의무를? 보호 의무를 뭐 한다, 그죠? 부담한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10조 4의 1항 본문에는 거기까지가 점 찍어 볼게요. 점. 권리금 지급받는 거를 뭐 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누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에 무슨 의무를? 보호 의무 부담한다. 보호 의무. 이거 못하게 하면, 권리금 못 받게 하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죠. 손해배상을. 여기 호프집을 세입자가 쓰다가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고 넘기죠. 이게 권리금 계약이죠. 권리금 계약. 이건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뭐 하면 주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권리금 회수 방해, 권리금 회수 기회죠.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보호 의무. 이거 주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고. 얘가 얘한테 권리금 빼가지고 나가는 거를. 보호 의무다. 보호 의무. 그리고는 다만, 여기가 단서라고 그래요. 다만부터 단서라고 적어보세요. 단서. 다만 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10조 1항 10조 제1항 각 호 10조 제1항 뭐라고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 굉장히 어렵게 조문 구성이 돼 있어요. 아마도 입법자가 이거 법을 수정을 할 걸로 보여요. 서술이 좀 애매한 표현이 있어서. 본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죠. 주인이, 임대인이. 단서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뭐죠? 10조 1항 각 호. 10조 1항 각 호는 뭐냐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죠. 갱신 요구를 뭐 할 사유? 거절할 사유죠. 거절 사유. 갱신 요구 뭐 할 사유? 거절 사유가 8개 있죠. 8개. 3기 연체하거나 중과실로 파손하거나 재건축하거나 이럴 때가 바로 뭐예요? 갱신 거절 사유죠.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뜻? 거기다 적어보세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에 무슨 의무? 보호 의무를 주인이 부담한다? 부담 안 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이 뜻이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문하고요 단서는 역구조로 돼 있어요. 반대 구조로. 본문은 뭐예요? 권리금 회수 기의 보호 의무를 어떻게 한다? 부담한다.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그런데 단서는 10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게 뭐예요? 갱신요구 거절 사유죠. 갱신요구 거절 사유 하나에 해당이 되면 보호 의무 부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여기서 지금 적어야 될 단어는 이 부분이다. 10조 1항 각호는 첫째 무슨 사유죠? 갱신 거절 사유. 갱신 거절 사유. 세입자가 갱신해달라고 할 때 거절 사유 있죠? 3기 연체하면. 얘가 중과실로 파손하면 거절하죠? 그 다음 무단전대하면 거절하죠. 몇 개요? 거절 사유가 있어요. 이 갱신 요구 거절 사유. 몇 개를? 8개를. 이거는 동시에 뭐에 해당된다? 권리금 회수 기에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다 이거죠. 권리금 무슨 기에? 회수 기에 보호 의무를 뭐 하지 않을 때요? 부담할 때 안 할 때. 부담 안 할 때다. 부담 안 할 때. 안 하는 경우다 이게. 부담 안 하는 경우. 뭐에 해당되면? 여기요. 10조 1항 각호에 해당되면. 두 가지가 같다 이게 같다. 다시 정리하면 10조 1항 각호 3기를 연체하든가 중과실로 파손하든가 이러면 재건축하든가 이런 것 등등이죠. 동의 없이 전대하든가 이런 경우는 뭐예요? 갱신 거절 사유이고 동시에 뭐예요? 얘가 갱신해달라는 거 갱신해줘요? 안 해줘요 얘는. 얘가 3기 연체하면 갱신 안 해줘. 갱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뭐도 안 돼요? 권리금 받는 것도 얘가 나 싫어. 권리금 계약 방해할 수 있어.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보호 의무 부담을 안 해요. 두 가지가 겹친다는 거죠. 두 가지가 겹친다. 그래서 얘가 3기를 연체하든가 동의 없이 전대했다 이거죠. 동의 없이 뭐 하면? 전대했다. 그 다음 중과실로 가게를 파손하면 중과실로 가게 파손했죠. 파손하면 갱신해줘요? 안 해줘요? 갱신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권리금 빼가는 것도 안 돼 얘는. 여기에 해당되면 여기가 뭐? 10조 1항 각호. 아 그래 10조 1항 각호는 이중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에 대해서? 갱신요구 거절로 갱신요구 거절 사유로 규제를 했고 또 하나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 이 보호 의무도 부담 안 한다고 이중으로 견제장치를 넣은 거예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를 이중으로 견제한 거예요. 이중으로. 갱신도 안 돼. 그 다음 뭐도 안 돼? 권리금 빼가는 거를 얘가 방해하면 안 되죠. 그 방해 금지 의무에도 해당이 안 된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여기 발표. 여기 수험생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서 찔러드립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요. 219페이지죠. 219페이지에 쌍괄호 3번입니다. 쌍괄호 3번. 볼까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법률 개정으로 이제 10년으로 됐죠.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뭐를 행사할 수 없을 때?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을 때. 몇 년 초과로? 지금은 10년이죠. 10년이 초과가 되면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갱신돼요? 안 되죠. 갱신 안 되지. 갱신 요구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하게 돼요? 권리금 받아가지고 나가야죠. 권리금 받아. 이거를 주인이 권리금 회수기에 여기에 보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10년 지났을 때. 갱신 요구는 못해요. 계약기간 10년 채우면 갱신 요구 마지노선 10년 지나면 갱신 요구 안 되죠? 이때 임차인이 뭐 하는 거? 권리금 빼가는 거. 권리금 빼가는 거를 얘가 방해 금지 의무.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 보호 의무를 부담하냐고. 권리금 빼가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권리금 계약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갱신은 안 되고 이건 된다는 거예요. 이 판례 결론이.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는 부담한다.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게요.
3기 연체했거나 동의 없이 전대했거나 중과실로 파손하면 갱신 요구해요, 못해요? 갱신 요구 안 돼요. 그 다음 무슨 계약? 권리금 계약이죠. 권리금 빼가는 거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여기에 얘는 보호의무 부담 안 해요. 이럴 때는요. 이럴 경우 여기에 해당되면 갱신도 안 되고 권리금도 못 받아요. 권리금도 보장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뭐일 때요? 10년이 경과했을 때는 10년이 경과하면 뭐가 안 돼요? 갱신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뭐는 돼요? 권리금 받아가는 거 나가는 거. 이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별세계. 이 판례가 왜 유의미했냐면 이렇게 10년이 지났을 때요. 예전에 이게 5년이었죠. 5년이 초과했을 때 하급심이요. 1심 법원에서 어떤 사람은 권리금 빼갈 수 있다고 하고 어떤 판사는 권리금 계약 안 된다고. 이게 엇갈렸어요. 판례가. 1심 법원이. 그래서 세입자가 돈을 권리금을 빼가냐 못 빼가냐는 뭐에 달려있느냐. 판사를 누구 만나느냐. 1심 판사를 누구 만나느냐. 판사를 누구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권리금을 빼가고 못 빼가고가 결정됐다고 그래서 논란이 엄청 심했던 거죠. 이 부분이 대법원에 의해서 깔끔하게 마감되고 정리가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3기 연체하거나 중과실 파손이면 갱신도 안 되고 권리금 빼가는 것도 안 되는데 이거는요. 10년 초과했을 때는 갱신만 안 되는 거지 권리금 빼가는 걸 보장하더라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기. 쌍괄호 3번이고요. 그 다음 쌍괄호 4번의 별세계요. 그럼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 회수기에 이걸 보호해 줘야 돼요. 권리금 뭐 하는 거? 회수하는 거. 권리금 회수 기회를요. 기회를 줘야죠. 임차인한테. 그 보호 의무하고 세입자가 뭐 하는 거? 가계 비우는 거. 가계를 뭐 하는 거? 인도하는 거. 이게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을까요? 가계 빼주는 거는 뭐하고요? 보증금하고 동시행이죠. 보증금하고. 얘가 권리금 빼가는 거. 얘가 권리금 빼가는 거 기회. 그 기회 보호해주는 거는 이거하고는 동시행이 아니다. 별 3개. 쌍괄호 4번은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마지막 줄이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이 손해배상 의무는 뭐가 아니다?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별 3개. 예, 상임법은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25페이지에 니을이 있습니다. 니을에 별표하고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 이 10조 1항 각호 설명, 이 설명이 꼼꼼하게 잘 우리 대법원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니을에 10조 1항 단서라는 거 거기 삼각형 해볼게요. 10조 1항 각호는 하나 거기 삼각형 하시고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실무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걸로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 가담법에 관해서 중요한 판례 있는 거 짚어드리도록 하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러면 귀속청산하고 처분청산 나오는데 귀속청산의 3단계 있잖아요. 귀속청산의 3단계. 청산금을 주고 그 다음 2개월 기다렸다가 청산금 통지하고요. 통지하고 2개월 기다렸다가 청산금 넣어주고 집 뺏어가는 게 이게 귀속청산 절차잖아요. 그 귀속청산 절차가 가담법 3조 4조에 적어져 있어요. 가담법 몇 조? 3조 4조. 가담법 3조 4조 별표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가담법 5조 6조 7조 5, 6, 7조 묶어서 별표. 5, 6, 7조는 뭘까요? 신설조항이에요. 그래 꼭 보셔야 돼요. 5, 6, 7조. 가담법 5조 6조 7조는 신설조항입니다. 신설조항. 인데 누구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냐? 후순위자 보호예요. 후순위자를 보호하려고 신설한 거예요. 그래서 꼭 보호해주셔야 되는데 5조 볼까요?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3조 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청산금을 줘야 된다 이거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채권자 여기 채무자 흥부가 얘한테 돈 1억 빌리고 얘에서 집을이요. 얘 집을 얘한테 가등기 담보해줬다. 가등기 담보. 이때 여기에 누가 있어요? 후순위자 있다. 후순위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청산금 얘한테 통지해주죠. 청산금 너 받을 거 3억이야. 청산금 통지하죠. 그때 이제는 누구한테 돼요?
후순위자한테도 통지해야 돼요. 야, 얘한테 받을게. 얘가 받을게 3억이다. 그거를 누구한테도 후순위자한테도 알리게 돼 있어요. 그래 얘가 어떻게 하면 그 돈 채무자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보내줘. 이거 가능해요. 얘가 다 가능해. 그게 지금 읽은 거예요. 2항 후순위 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 채권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해야 되고 후순위 권리자가 뭘 요구하면 돈 달라고 돈 요구하면 얘한테 줘야 됩니다. 별표. 누구한테요? 후순위자한테. 다음 6조. 채권자는 3조 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청산금이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 통지가 도달하죠. 그러면 누구한테도요? 후순위 권리자에게 삼각형.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이를 알려줘야 돼요. 똑같이 알려줘야 돼요. 청산금을 얘한테만 알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후순위자한테도 통지를 해라. 이거 통지를. 이게 신설조항이에요. 왜요? 얘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후순위자도. 얘가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일로 줘라. 그게 6조. 다음 7조.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그 밖에 처분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 못한다. 얘가 어떻게 해요? 청산금 이걸 어떻게 하려고? 빼돌리려고 그래요. 빼돌림인가? 빼돌리려고 이걸 누구한테요? A한테 넘겼다. 이 받을 돈을 얘한테 넘겼다. 왜요? 얘가 뺏어가니까. 그거 빼돌린 거 이렇게 빼돌린 거는 A한테 빼돌린 거는 누구한테요? 후순위자가 요구하면 대항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별표. 그래서 5, 6, 7조. 5, 6, 7조는 다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후순위자 보호예요. 5조, 6조, 7조. 별표 여기. 신설조문, 조문검토 끝. 그 다음 우측에 맨 밑에 11조 별 3개, 11조의 별 3개. 그 다음에 12조부터 16조까지 별 3개. 이거는 경매의 특칙이죠. 경매 특칙. 12조부터 16조. 그리고 제가 설명을 꼭 언급하고자 하는 판례는 257번 판례입니다. 257번. 청산금을 주관적으로 통지한 경우 효력이 있는가? 얘가 청산금 통지할 때 객관적이어야 돼? 지멋대로 해? 지멋대로 해도 효력이 있다. 우리 이건 1번은 본 거죠. 1번의 별표. 문제는 259번 판례입니다. 259번 판례. 청산금에 통지가 없었다. 얘가 채권자가 이 집 먹을 때 청산금 통지해야 되죠. 통지를 안 했어요. 청산금 통지 안 하고 집 등기 가져가면 그거 무효지. 의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해야 하는 것으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은 진행할 수 없죠. 따라서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주거나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더라도 밑줄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수 없고 설령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청산금이 없어도 이거 통지 안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그때 다 쓰세요. 무효다. 무효. 이거 통지 안 하고 본등기하면 얘 앞으로 무슨 등기야? 본등기하면 이거 유효 무효? 무효라고. 왜요? 통지를 안 했잖아. 통지를. 그럼 쌍괄호 2번은 뭐냐면 통지를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돼? 본등기해도 이거 무효죠. 무효. 뭐를 생략해서? 통지를 안 했으니까 이거를. 그런데 청산금을요. 나중에 주면 뭐를요? 나중에 뭘 주면 청산금 주면 무효였던 게 뭘요? 유효로 바뀌게 돼요. 맨 끝에 쌍괄호 2번 맨 끝에서 세 번째 줄에 굵은 글자 볼까요? 다만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담보법 3조 4조에 따라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청산금을 줬죠? 아니면 지급할 뭐가요? 청산금이 없을 때 두 줄이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가요? 2개월이 지나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에 부합해서 뭘로요? 유효로 된다. 무효가 유효로 탈바꿈 돼요. 거기 별표. 다음 261번. 청산 절차가 끝나면 목적물의 사용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청산금 통지하고요. 그 다음 몇 개월 기다려야 되나? 2개월 기다려야죠. 2개월. 청산금 뭐하고? 통지하고.
통지 그 다음 2개월 그 다음 뭐 주는 거? 청산금 주고. 이게 3단계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 거쳐야 되죠. 이거 안 거치면 무효죠. 이거 안 거치면. 이때 1번, 261번에 1번.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권을 실행 통지한 경우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을 때. 지급할 여지가 없다는 거는 뭐죠? 청산금이 빵원일 때. 쓰세요. 청산금 빵원. 2개월이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 절차는 종료되는 겁니다. 종치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는 더 이상 반대급부 제공할 필요 없이 목적물 인도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쌍괄호 2번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 의무 및 목적물 인도 의무 이행을 지연하면서 자신이 담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공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동그라미에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사용권은 청산 절차 종료와 함께 누구한테요? 채권자에게 옮겨간다. 청산금이 얼마면? 빵원이면 2개월 지나면 누구 거야 이거는? 이 건물에서 나온 임대료. 임대료는 채권자 거다, 을 거다. 다음 264번. 별 3개요. 264번에 별 3개. 가등기 담보는 얘가 돈을 빌려주고 집을 가등기를 걸어놓은 형태고, 소유권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으면요, 이전 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해놓으면 이를 뭐라고 그러죠? 양도담보라고 불렀다. 우리는 양도담보. 옆에다 적어보실게요. 위에다,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실게요. 양도담보. 얘가 양도담보권자, 얘는 양도담보 설정자죠. 얘가 설정자. 채무자가 설정자. 돈 빌리고요. 이 집을 담보로 잡힌 거죠. 채권자한테. 얘가 양도담보권자. 얘는 설정자. 채무자는 설정자. 돈 빌려준 사람은 양도담보권자. 그런데요. 가담법 11조에 보면 가담법 11조 거기 보세요. 263번 판례 위에 바로 보면 가담법 11조 별 3개요. 암기되셔야 되는데 볼까요? 채무자 등은 이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뭐 받을 때까지요? 청산금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1억을 어떻게 하고? 지급하고가 뭐죠? 변제하고라고 그랬어요. 변제하고. 변제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소해버릴 수 있다.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야. 말소 청구에 2줄이요. 그럼 이거 말소하려면 얘가 뭐 먼저 하고? 변제하고. 1억 변제하고 이거 말소할 수 있다. 변제하고 이거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변제 먼저다. 위에다 적으세요. 가담법 11조는 이걸 적고 있어요. 채무 뭐하고? 변제하고. 채무 변제 의무와 그 다음에 뭐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이거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변제가 먼저지. 별표. 동시행 관계는 뭐죠? 얘가 청산금. 청산금 주고 얘가 집 넘겨주는 게 동시행이죠. 별 3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로부터 몇 년이요? 10년이 경과했구나. 10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나면 10년이 지난 때. 그러면 이거 말소를 못해요. 이거 갚아도요. 이거 말소 못 시켜. 못 찾아온다는 거죠. 채무자가.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난 때. 그 다음 니은. 기억에 10년 지난 때 기억.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요. 누가? 선의 3자가 뭘 취득한 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간 때. 소유권을 취득한 때. 2가지입니다. 이 2가지일 때는 채무자가 이거를 말소를 못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뭐를 못해요? 말소 못할 때. 말소할 수 없을 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없을 때요? 말소 못 시킬 때죠. 말소 못 시킬 때. 말소를 못 시키는 경우는 기억과 니은 2개 다 별 3개. 첫 번째 몇 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 다음 누가요? 선의 3자. 여기 선의의 별 3개. 선의 제3자가 소유권 가져갈 때.
그러면 이거 갚아도 이거 딱 못 찾아온다. 부동산 못 찾아온다. 별 3개. 여기서 10년이 지나면요. 돈 빌려가고 10년 지났죠. 그러면 얘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말소 못 한다고 그랬어요. 갑은 뭐를 못해요? 갑의 무슨 청구? 말소 청구권. 그럼 이 말소 청구는 법적으로 몇 년? 10년 안에만 이거 갚고 이거 날려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갑의 무슨 청구? 말소 청구권은 몇 년 안에? 10년이죠. 10년에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거다. 이거죠. 제척기간. 제척기간 10년이다. 10년 지나면 이거 말소 못한다는 거죠. 별 3개. 그래서 가등기담보법 11조 단서에서 정한 10년 기간은 무슨 기간? 제척기간입니다. 별 3개.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우측으로 가볼게요. 우측으로 가시면 맨 위에 위 10년의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의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담법 11조 본문에 정한 채무자의 말소 청구권. 채무자의 무슨 청구? 말소 청구권은 몇 년? 10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야.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거기에 별표. 채무자의 무슨 청구야? 말소 청구권은 10년 지나면 소멸한다. 거기에 밑줄 쫙. 여기가 시험 타켓 기억. 그 다음 시험 낼 지문은 쌍괄호 2번입니다. 쌍괄호 2번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6째 줄 밑으로 내려와서 굵은 글자.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담법 11조 단서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몇 년이요? 10년이 경과하면 채무자의 말소 청구권은 밑줄이요. 채무자의 말소 청구권의 밑줄. 이건 어떻게 되고요? 소멸하고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이게 소멸. 말소할 권리요. 얘가 말소할 권리가 소멸해 없어져. 이로써 채권자가 동그라미요. 담보 목적 부동산에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을은 얘가 이거 10년이 지나버리면 이 을을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확정적 취득. 몇 년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이 말소 청구권이 소멸해서 이게 소멸하니까 을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먹는다. 을이요. 그 다음 디귿.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로 니은 디귿이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딱 진행되고 있어요. 디귿. 채권자는 가담법 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얘 집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청산금을 주고 먹는 거예요. 을은 뭘 주라고요? 갑에게 뭐를요? 청산금을 줘라. 청산금이죠. 청산금을 뭐 할 의무?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요. 10년이 지나면 돈 빌리고 10년 지나면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뭐가 소멸? 말소 청구권. 말소 청구권이 소멸한다. 일단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럼 누가요? 저 부동산은 을이요. 을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취득할 때 뭐를 주고요? 청산금 준다. 3단계로 정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3단계로 쫙 별표. 올해 시험 아주 유력한 판례입니다. 딱 꽂아주시면 돼요. 바로 정답 꽂으시면 돼요. 기억낸 디귿. 그 다음 265번에 양도담보 있죠. 1번. 양도담보 설정자가 양도담보물의 소유권자다. 누가요? 설정자가.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목적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설정자에게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기비용. 양도담보부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비용과 취득세 부담액은 채권자가 담보권 확보를 위해 준 것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누구 목? 채권자 몫이다. 채권자 목 별표. 다음 쌍괄호 4번입니다. 4번의 별표. 담보권 실행입니다.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 도과예요. 변제기 도과의 밑줄이요. 변제기가 지났어요. 이거 변제기가 지났어. 피담보 채무의 이행 지체에 빠졌을 때 뭐의 지체? 지체에 빠졌을 때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환으로 담보권 실행으로요. 담보권 실행으로 밑줄이요.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누구한테요? 세입자에게. 갑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세를 줬어. 누구한테요? A에게. 이 세입자에게. 세입자가 여기 살고 있는 거죠. 얘가 세를 줘서. 그 말은 뭐죠?
얘 앞으로 뭐하고요? 이전 등기요. 양도담보로 이전 등기를 했다. 5월 달에. 그리고 9월 달에 얘한테 세를 놓은 거죠. 9월 달에. 9월 달에 뭐를 놨다? 세를 놨다. 세입자한테. 얘한테. 여기에 누가요? 세입자가 들어온 거죠. 세입자가 언제? 9월에. 그럼 얘가 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못 갚으면, 이 돈을 못 갚으면 지체가 되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동산 집을 먹어야죠. 집을 뺏어갈 때 어떻게 해요? 얘를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너 나가. 왜? 내가 집 먹으려고 그래. 이 집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 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입자에게 무슨 초구를요? 인도 요구요. 인도나 명도 요구할 수 있다. 나가라고 너. 지체가 되면. 지체 전에는 안 되고요. 지체 전에는 얘가 나가라고 못하고 지체가 되면 얘 보고 뭐라고요? 너 나가. 할 수 있다. 별 3개. 담보권 실행으로 채무자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 인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뭐에게 해서 소유권에게 인도 청구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뭘요? 얘가 인도 청구하는 근거가 뭐냐? 인도 청구에 근거를 내라. 근거는 그러면 소유권이에요? 양도담보권이에요?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다. 여기 별 3개. 얘가 얘 보고 나가라고 하는 근거가 뭐라고? 소유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도담보권 실행이다. 별 3개. 그거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시면 판례 중요한 거 잘 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267번 집합건물법 267번 전원합의체 마킹할게요. 마킹하고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 243페이지요. 243페이지에 6번 판례입니다. 6번 판례가 전원합의체. 올해 전원합의체니까 점검하셔야죠. 6번. 6번입니다. 243페이지에 쌍괄호 6번 판례. 전원합의체 2020 전원합의체입니다. 올해. 옆에 적어주세요. 전원합의체라고요. 사안이 된 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요. 주상복합 건물에 1층에다가 골프 연습장을 운영을 한 거죠. 근데 골프 연습장 운영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공간이 좁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로비를요. 로비 공간을 이분이 이용해서 점유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로비 공간은 누구 건가요? 입주자들의 공용 부분이죠. 여기는 공용 부분인데 공용 부분으로 써야 될 거를 누가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한 거죠? 일하는 분이 독점해서 사용했다. 이 로비를요. 로비 공간을 거기다 써서요. 로비 공간을 골프 연습장 프론트하고 일부분으로 독점 사용한 거죠. 얘가 독점 사용. 그러니까 여기 입주자들이에요. 입주자들이 소송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이분이 이 사람들한테 잘 못 보였다는 거죠. 밑보인 거죠. 인사만 잘하고 깔끔하게 했어도 이런 일 안 했을 건데 어차피 이분들이 볼 때는 여기 쓰지도 못하는 건데 이 부분이 썼다고 소송이 붙었죠. 이렇게. 읽어볼까요? 공용 부분을 제3자가 배타적으로 무단점유 사용한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할까 이거죠. 얘가 부당이득 반환 입주자들한테 해야 될까 이거죠.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종전 판례는 이 부분은 따로 임대도 안 된다 이거죠. 임대가 안 되니까 반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해줘라. 뒷장 볼까요? 집합건물의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쓰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 중 일부나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점유 사용한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한다의 빗줄이요. 종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이 판례를 깨버린 겁니다. 그럼 이분은 부당이득 반환해라 안 해라? 반환해라. 인정됨 안 됨? 인정된다는 거죠. 된다. 이게 변경된 판례다. 별 3개. 그 다음 명의신탁 가실게요. 명의신탁 282번. 282번에 쌍괄호 3번. 이자간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은 이자간, 계약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3가지가 있죠.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자간 명의신탁에 쌍괄호 3번.
282번 판례 쌍괄호 3번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불법원인 급여냐? 아니다. 거기다 쓰세요.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 여기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죠. 전원합의체. 아주 유력한 판례입니다. 2019년 전원합의체. 논란이 많았던 판례입니다. 읽어보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자는 부동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신탁자는 못 찾아옵니까? 찾아옵니까? 찾아올 수 있다. 농지를 신탁자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등기해놨죠. 이거 못 찾아와요? 찾아올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으로. 찾아온다.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별 3개. 우측으로 가면 소수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소수견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쌍괄호 5번.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방해배제 구할 수 없다. 신탁자는 직접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죠? 수탁자 대위에서 한다. 대위에서. 그 다음 284번에 계약명의신탁이 서술되어 있죠. 계약명의신탁 별 3개. 284번이 계약명의신탁이고요. 거기서 쌍괄호 5번 볼게요. 신탁자와 수탁자 간 부동산 처분 위임 약정은 무효라는 거죠. 자, 계약명의신탁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C 땅이 매물로 나왔을 때 이 땅을 매매로 팔려고 그럴 때 신탁자하고 수탁자하고 명의신탁하기로 짜고 얘가 돈만 대주죠. 신탁자는 뭐만요? 자금만 제공하고 자금만 내가 20억 제공할게. 계약은 네가 수탁자 네가 매도인을 만나서 계약을 해. 나는 숨기고 네가 해. 이게 무슨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수탁자가 뭐가 되고 매수자가 돼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한다.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이렇게 이전하는 형태. 그럼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명의신탁 짠 걸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99% 모르죠. 그래서 매도인은 대부분 선인 경우가 다반사다. 얘가 모른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은 뭐가 돼요? 유효다 이거. 매매도 유효. 소유권 이전도 유효. 다만 명의신탁만 불법이라 무효다.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수탁자가 매수자고 얘가 소유자다. 얘가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 근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 유효라고 그랬어요. 유효니까 얘가 소유자가 됩니다. 이게 계약명의신탁의 전형적인 구조. 이때 A가 돈을 대주면서 얘한테 약속을 하죠.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사고 내가 돈 대준 걸로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 처분까지 해. 처분까지. 땅을 뭐까지 하라고요? 처분 작업도 해. 네가 처분 작업도 해. 나 신분 노출하기 싫으니까 처분 작업도 하라고. 처분 작업. 처분해서 어떻게 해? 돈으로요. 돈으로 나한테 가지고 와. 가져오기로 약속을 하죠. 이거 무효라는 거야. 이거. 왜냐? 이것도 명의신탁이 일부니까 별표. 그럼 얘가 얘한테 돈을 대주고 얘가 땅을 처분하죠. 땅 사가지고 이거 처분하죠. 그럼 돈 생기죠. 그 돈을 얘한테 돌려주기로 하는 거 무효다 이거. 왜? 명의신탁이 일부니까. 또 얘가 팔고 튈 수 있죠. 못 튀게 하려고 얘 앞으로 뭘 걸어요? 가등기 걸어. 가등기 거는 것도 이것도 무효다. 왜요? 이것도 명의신탁이 일부다. 얘 재산권, 얘가 재산권 확보하려고 가등기 거는 거죠. 이거 무효라는 거죠. 판례는. 그래서 6번 보시면 5번 별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부동산 무슨 약정 처분 위임 약정 무효. 6번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끝에서 네 번째 줄이요. 끝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청구권 확보를 위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뭐를요? 가등기를요. 가등기 동그라미요. 가등기를 여기다 걸어두는 거예요. 왜요? 팔고 못 튀도록. 가등기요. 가등기 마치고 향후
신탁자가 요구할 때 뭐를요? 본등기 해주기로 약정했죠. 이것도 원인 무효다. 그러니까 얘가 수탁자하고 짜고 이걸 처분해서 돈으로 돌려주기로 하는 것도 무효고, 얘 앞으로 뭘 걸어놓는 거? 가등기 걸어두는 거, 이것도 무효라는 거죠. 근데 얘가 돌려줄 거는 그럼 뭐죠? 얘가 얘한테 돌려줄 거는 땅은 자기 거죠. 대금이죠. 매수자금 20억 대주면 돌려주면 끝인데, 얘가 뭘로? 땅으로 주면, 땅으로도 얘한테 등기 주면 대물변제라서 유효다. 땅으로 주면 대물변제로 유효. 7번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부동산의 유치권이요. 유치권 걸을 수가 없다. 별 3개. 얘가 유치권 못 건다. 왜냐? 20억이라는 이 반환 채권은 땅에서 생긴 게 아니라 땅사라고 대준 거죠. 대준 거라서 이거하고 땅하고는 결련성이 없다. 20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하고 땅하고는 결련성이 없어. 유치권이 불성립한다. 별 3개. 그 다음 286번은요. 경매와 계약 명의신탁이 연결됐을 때. 이게 매매가 아니라 뭘 때? 경매일 때. 이 X라는 땅이 경매로 나왔다. 얘가 돈 대주고 얘가 낙찰받았죠?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다. 이때는 얘가 선이여도 유효고 악이여도 유효다. 선악 불문, 이게 등기는 다 유효다. 별 3개. 왜요? 경매 절차의 안정성. 경매 끝난 거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이게 악이여도 선이여도 둘 다 유효다. 별 3개. 이게 전원합의체 결론. 굵은 글자 읽어보면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가와 관계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명의인이 취득하는 것이다. 알았는가와 관계없이의 두 줄이요. 선악불문이죠. 거기다 써요. 선악불문하고 유효다. 이 등기 소유권 이전은 유효다. 그럼 누구 거다 이거? 수탁자 소유다. 수탁자의 소유로 끝납니다. 얘가 선이든 악이든 경매일 때는 별 3개. 전원합의체죠. 다음 287번에는 중간생략적 명의신탁 나와 있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 중요 판례 및 전원합의체 판례 정리를 모두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전원합의체 판례하고 최신 판례라고 제가 마킹해 둔 거 있죠. 그것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10월달 이전에 한 번은 꼭 봐두셔야 돼요. 꼭 한 번. 예, 그렇게 해서 판례를 시험 많이 나오는, 시험 지문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판례를 여기에서 약점이야. 여기서 약점이 노출되는 거는 구득점이나 합격에 엄청난 장애가 되니까 약점 노출을 이거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제가 마킹해드린 전원합의체 그리고 최신 판례 있죠? 이 두 가지만 1년 내내 보지 마시고 1년 내 앞으로 5개월 내내 보지 마시고 언제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딱 이틀만 한번 쫙 읽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판례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